네, 안녕하십니까. 권한을 넘는 정부의 그림자 규제, 바람직한가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시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나 소개 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발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장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님께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단상, 연성규범인가 그림자 규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첫 발제를 맡은 저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ICT 법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학계에서는 한국경쟁법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첫 발제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세미나는 비단 공정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규칙, 의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법 학자로서 공정위의 심사지침 이런 행정규칙의 현황을 좀 개관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제 제목이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이제 그림자 규제가 들어가 있고 저는 그 제목에서 연성규범인가 그림자 규제인가라는 이제 의문구호를 던졌는데요. 솔직히 경쟁법 학자로서 이 공정위 심사지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참 마음이 무거운데 더군다나 이제 주최 측에서 그림자 규제라는 이제 그런 언급을 하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그림자 규제라는 것을 공정거래법 하시는 분들은 전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예, 그 이유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공정위는 다른 부처와 다르게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를 갖고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은 공정거래법은 굉장히 그 행정법적으로 말하면 불확정 개념, 이게 어려운 개념이죠. 위법성의 판단이 되게 어려운,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사 지침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는 연성성 규범이라고 하지 그림자 규제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처음에 좀 의아하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주제를 받았을 때. 근데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공정위가 이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문제다. 이런 얘기 듣지 않더라도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이제 제정한 경위를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전에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제정을 많이 했는데 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심사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향성, 연성규범 대 그림자 규제, 제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림자 규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것이 그림자 규제라고 저는 현 단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혹시나 그런 우려가 없도록 심사지침 제정과 그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심사지침을 제정한 배경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공정위에서 2020년 6월 25일 제6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 정부 관계부처 협의회죠.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률 정책을 선도적으로 공정위가 집행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고 또 시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흘러가는데요. 제가 정책 참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은 다 모르긴 하지만 시적절한 것이긴 한데 이것을 처음부터 좀 관계 부처 간의
어떤 정책 주요를 통해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때 이제 공정위가 뭐 중요한 것을 잘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위험, 그리고 소비자 피해 발생, 잠재적 경쟁 저해 우려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책 내용이 그리고 수단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제 대기업 집단 정책이랑 그리고 경쟁 정책, 그리고 공정거래 정책. 이번 정부 들어서 공정거래 정책을 자꾸 갑을관계 정책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용어가 좀 너무 좀 선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정책인데요. 대기업 정책을 빼면, 집단 정책을 빼면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다 들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다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첫 번째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저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플랫폼 분야 단독행심사지침입니다. 앞에 두 개는 법 제정이나 개정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지침으로 처음부터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게 2020년 6월이었는데 무려 이제 1년 반 더 지나서 이제 이 지침이 제정안이 행정 예고가 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보다 좀 늦었죠. 늦었던 것은 계속 이제 된다 몇 번 연기가 됐다가 이제 나왔는데 공정위 내부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는 관여한 바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나왔고, 이것은 이제 제정 이유를 보면 전통 산업 및 단면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 위법성 심사 기준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하겠다. 예,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은 모든 분야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거기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상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해서 대표 유형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까지 누적된이라고 해서 누적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최근 사례들이라는 게 좀 한계이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단독행위인데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 성격은 이 부분은 뭐 제가 행정법학자가 아니라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한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예규 형식의 행정 규칙입니다. 행정학계에서 이런 경우는 이것은 뭐 법령의 효력이 없고 법규적 효력이 없고 공정위 내부의 사무 처리 지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형식도 그렇고요. 또 내용을 보면 뭐 특별히 뭐 법에 없는 내용을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은 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 내부에서 이것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단독행위 심사할 때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내부 지침이지만 사실은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운영하면서 이걸 활용해서 심사를 하고 판단할 때 영향은 당연히 외부로 나타나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공정위가 이걸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심사 지침 지정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단독행위라고 할 때는 뭐 저희 경제법 학계에서는 위반 행위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 지원은 일단 빼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매 가격 의지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어떤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지위가 있는 그런 사업자만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조금 더 허들이 높고요. 예, 불공정 거래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모든 사업자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좀 더 가격,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유통업자라든지 납품업자들의 가격을 통제하는 그런 데서 좀 특수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역적으로 이거를 좀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지침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보면은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경우에는 우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흥미로운 게 법에서 바로 위임한 게 아니고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에서 다시 고시에 위임한 이른바 단계적 위임에 따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진 않고요. 그 밖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니까 특정 분야를 한 거지 않냐 이런 게 있냐 싶은데 신문업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업은 그러니까 이게 참 시대가 많이 흐른 건데요. 이게 20년 전만 해도 신문업 같은 게 공정위의 그 이 정책 초점이었어요. 요즘 누가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신문업이 되게 중심에서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요. 불공정 거래행위를 보면 불공정 거래행위는 심사 지침이 있지만 이것은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예. 특정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이하게도 불공정 거래행 심사 지침 같은 경우는 단계적 위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예규 형식으로 재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이성을 보면 법령 위임 근거가 있는데 아까 신문업 보시듯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규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의 사업상 행위라고 하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이 상당히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이건 사업의 방식이고 사업 모델이지 어떤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닌데 그 정의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거고요. 그리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같이 제시하면서 사안별로 이제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유보를 좀 넣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된 사례들을 이제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사례들이 보면 아직 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예, 공정의결로 끝났거나 지금 공정의결이 최근에 내려져서 다 법원에 가 있는 것들이 이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공정거래법은 공정의 공적 집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공정위 분들하고 이제 학자들하고 약간 견해가 나뉜 부분인데, 그 공정위 분들은 이제 우리는 행정 절차다.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뭐 사후 절차에 익숙한 사람들은 공정위는 1심이 없잖아요. 바로 공공법 가니까 이거는 그 얘기는 사업 절차에 준해서 되게 엄격한 절차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하다는 것인데, 공정이 그럴 때는 이제 행정 절차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행정절차법이 정에 배제된 이유는 판례도 나와 있지만 행정 절차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정위 절차는 공정거래법의 행정 절차가 더 강한 절차적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준수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절차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규정이 보면 요건 규정은 이제 행위 요건이죠. 효과는 그에 따른 시정 조치나 과징금 요건입니다. 이게 딱 법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얘기는 이제 기속적인 것보다 재량적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재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침들이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칙이 있지만 실제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사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공정행정법이 정말 많습니다. 예, 뭐 경제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도 행정입법 재개정에 관여했지만 이게 법만 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워낙 뭐가 많아서요. 그래서 보면 이 법에서 직접 위임한 것도 있고요. 뭐 이건 제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 뭐 이제 법에서 시행령 위임하고 다시 고시에 위임하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볼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뭐 법에서가 아니라 이제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것도 있고, 또 법에서 지침 정하기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법령의 위임 없이 법규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입법이 제기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 기준은 사실은 법규 사항이죠. 법규 사항인데 법적으로 정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뭐 경쟁을 제한한다, 부당하다 이런 것을 법에다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공정위가 고시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고시나 예규 형식. 근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의임일지언정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공정위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 이유도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위임 근거 여부에서 보면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래 이제 부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부령을 제정할 수가 있는데 시행 규칙이죠. 위원회는 이제 부령 제정 권한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정 규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고시와 또 예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대통령령 규정을 보면 고시는 이제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이고 예규는 이 하급기관이나 수석 공무원한테 알리는 문서죠. 그래서 약간은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좀 확실히 좀 정립되면 고시가 되면 그 법령의 단계적 의임이 있고 그 내용이 법규적 사항이면 이제 법령 보충적인 효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로 가지기 전에 좀 예규 형식으로 운영해서 해보다가 이제 고시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공정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단계적 위임이 있고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도 법규적 사항이다. 법규적 사항이라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령 위임 범위에서 법령을 보충하는 것이면 법규적 효력이 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장 지적 지남의 행위 기준 고시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대법원도 이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위의 법령하고 이제 결합해서 보충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법령 위임 범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교차로 사건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고시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건 표시광고 지침인데 표시광고는 이때만 해도 불공정 거래행위 있다가 나중에 표시광고법으로 독립해 나갔죠. 근데 이제 표시광고 그러니까 불공정한 표시광고가 공정거래법에 있던 시절에 이것에 관한 고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시 자체는 이제 법령 보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용에서 법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거예요. 이게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 어디가 입증이 법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거는 위임 범위 벗어난 것이다. 그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는 형식과 내용을 다 봐서 그것이 과연 법령을 보충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의 직접 위임, 그 단계적 위임,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있는데 이번 지침은 내용이 어쨌든 전혀 위임이 없으니까 법령을 보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법령 보충적 효력이 있냐 문제인데 그건 이제 그 법적인 문제고요. 실제로 이것이 제정됐을 때 공정위 공무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한데 이건 사실적인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정위 공무원들도 이건 법은 아니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법규적 효력이 없어도 공정위 공무원들이 여기 영향받아서 의사결정 하게 되면 그게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게 규범 중에서도 기속적 규범과 재량적 규범이 있습니다. 기속적 규범은 중에 해석적인 규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의를 둔다든지 그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규칙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그거는 뭐 명백하잖아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그걸 잘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재량적 규칙은 어쨌든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 유보가 있거든요. 이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 사건들 보면 공정위가 왜 지침 안 따랐냐 법원은 뭐 그건 지침이니까 안 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례로서 기속적 규범의 경우에 이제 길게 설명 안 드릴 텐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규정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 위임이 된 게 있는데 위임은 이 거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 거예요. 근데 공시의 사항을 위임하면서 공정위 거기다가 해석 규칙을 뒀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의 거래 금액은 뭘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건 해석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에서 위임한 게 아니죠. 예. 근데 해석을 한 대로 그냥 다 공시 안 했다고 다 이제 과태료 물리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해석이 잘못했다고 판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 이렇게 해석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때까지. 그 사이에 좀 혼란이 있었던 거죠. 예, 재량주택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지침대로 했다고 해서 법원이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법원대로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재량 준칙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은 그 지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만 기준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재량 준칙에 대해서 뭐 법원에다가 이거 준칙이 위법이다 이런 얘기 해도 법원은 그것이 뭐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해서 재량권 그 재량 준칙의 내용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존중해주고 다만 법원 판례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뭐 아주 예외적인 근데 도대체 합리적이지 아니다. 뭐 과징금 기준에 관해서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과징고시에 있는 규정들이 이건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 효력을 부정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재량준칙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행정청에 그 재량이 있는 거긴 한데 룸이 있는 거긴 한데 이게 문제는 이게 그냥 효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이거에 따라서 되풀이 시행되고 그리고 상대방과 관계에서 이제 어떤 신뢰 원칙 이런 게 쌓이게 되면 행정 관행으로 자기 구속 받는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고시 단계로 일반에게 이렇게 다 공시할 물론 이제 공개가 되지만 일반에게 바로 적용된다기보다는 공정위 내부적인 기준으로 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이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지위나 행위 기준 고시는 고시로 했거든요. 단계적 의미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분명히 단계적 의미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불공정 거래의 심사 지침과 공동의 심사 기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력이 약한 거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넣었는데요. 재량주식 성격으로 이렇게 두다 보니까 약간 선택적인 적용이 가능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도 약간 이제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었는데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첨에 그게 뭐 약간 공정위 내부에서 이 정책이 좀 경쟁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던 시절에 불공정 거래가 너무 이게 사적 관계 그 개입하니까 조금 더 경쟁법적인 섭취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던 규정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가불관계 정책을 강화하다 보면 이게 좀 약간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씁니다. 예, 거의 안 쓰는 게 있고요. 또 공동의 심사 기준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규 형식으로 하게 되면 약간 정책적인 선택에 따라서 뭐 잘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예. 근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제가 앞에서 기속적 규범과 재량적 규범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해석 규칙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같은 문제가 여기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에서 플랫폼을 정의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3개나 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플랫폼이 아주 유행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침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해버리면 비록 그게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질 텐데 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단계적 의미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예, 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공정의 움직임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어떤 세계적 추세하고도 좀 보조를 같이 하긴 것기는 한데 그 뭐 제가 과문한 탓은 있겠지만 적어도 그 선진국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침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거나 뭐 그런 그 원칙하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건 법규적 사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내용에서 보면 정말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운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주 현란한 그리고 최신의 경제 이론들, 또 경제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 어떻게 말하면 이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위축되게 할 정도로 그 최근에 나온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행위형들을 이제 제시합니다.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어 팔기. 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는 것들인데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멀티호밍 제한은 2021년도 네이버 부동산 무문 사건에서 문제됐던 행위고요. 최혜 대우 요구는 2020년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사건, 자사 우대는 2021년 네이버 쇼핑 무문 사건. 딜리버리 히어로 사건은 그 사업자가 불복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네이버 사건 중 소송 중이고요. 자, 요 세 사건이 거의 전부입니다. 예, 외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이론적으로 확립된 건 아니고요. 논란이 많은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들의 경험을 통해서 공정위가 이것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 법리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경쟁 침해의 이론을 전제로 이것성 심사 기준을 내부 사무 처리 지침으로 제시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좀 약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공정위 공무원들은 이 지침을 만들면 이거대로 이제 사안을 볼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좀 이런 비슷한 사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실은 공정거래법은 이호성이라는 게 그 양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증거와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간 선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닌 말로 이제 공정위가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면 법원에서 많이 다투어지겠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공정거래를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학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판례가 많이 나와야 공부할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런 것이 좀 그런 것을 인한 혼선이라든지 진통이 최소화되는 게 경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겠죠. 예, 연성규범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연성규범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요건은 추상적 포괄적인 불확정 개념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자들한테 불확실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이걸 많이 쓰는데 그 큰 목적은 어떤 경제력의 그 권한 확대가 아니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평등의 원칙, 법적 확실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재량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새로운 이론 안 해봤던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축적된 선례에 입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사건이 이제 법원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공백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기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겠다, 집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서는 이 대표적인 게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중에서 배제남용 관련 안내서, 이 안내서를 먼저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유도 이제 그 법적인 근거 있는 가이드라인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이던스 라인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지만 워낙 이 배제남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판례들이 나온 걸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경제 분석을 많이 하겠다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줬거든요. 그래서 2017년 인텔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유럽 최고원 판결에서 이거를 인정해 줬습니다. 예, 이 방향이 맞다. 예, 오히려 경제인 당국이 좀 뭐랄까 정리된 법리를 마련해서 법원에서 승인받은 케이스. 사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공정위가 어떻게 말하면 법원의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합리적인 법리 성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싶은데 이번 지침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연성 규범적 성격을 가져야 된다. 그림자 규제 말 들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대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제자입니다. 서울과기대 김은경 교수님께서 위임 일탈과 그림자 규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기대 김현경입니다. 우선은 뭐 거의 경쟁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대식 교수님의 앞선 발표가 자세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일반론적인 이야기, 우리가 분명히 국회에 입법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수많은 행정부의 이제 하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건 도대체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거는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서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명확히 서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법령 어떤 제정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ICT 영역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밝혀보고 약간의 제언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미나 주제가 그림자 규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사실 그림자 규제라는 거는 명시적으로 법규가 아님에도 이제 행정 당국이 행정 지도나 구두 지시 등으로 임의로 협력에 기초해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이제 행정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위임 입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그리고 행정부에 위임된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그림자 규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림자 규제는 행정부가 이제 임의적으로 행정 지도나 뭐 그밖에 주의 환기, 이행 촉구, 뭐 설명 통보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해석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성문법적 규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처럼 작용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엄격히 보면은 우리 그림자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어떤 법률 유보의 원칙, 즉 단순한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즉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기면 안 되고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더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하고, 먼저 오늘 특별히 살펴볼 부분은 ICT 법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ICT 법령은 물론 다른 법령들도 각각 영역별 특성이 있겠지만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많은 법률 자체도 굉장히 많은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86년도에 전산망법으로 제정된 후에 약 40여 차례 이상, 훨씬 40차례보다 더 많은 횟수로 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법이 이미 87년도에 이제 제정되고 나서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민법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년에 한 번 정도 개정, 10년도 굉장히 빠른 주기인데 ICT 관련된 법령은 계속 이렇게 많은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재개정만으로도 사실 수범자가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 기술과 관련된 규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어떤 규정이 있더라도 일반인 수범자로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더불어서 ICT 영역이 정부의 어떤 뭐 복지 영역, 무슨 영역 이렇게 딱 확실히 확립된 정책 영역이라고 보지 않고 정부는 자꾸 빈번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관할 부처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조직 개편에 따라서 법령이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비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ICT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전 부처나 전 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부처들이 모두 다 앞다투어서 이와 관련된 어떤 관할 규제를 형성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단순히 법률단이 아니라 어떤 행정부의 행정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입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법률은 그나마 국회에 의한 절차적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논의될 수 있지만 행정입법, 즉 행정부가 만드는 행정입법, 대통령령,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또 고시, 예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렇지 못한 한계를 지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 여기서 이제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국민한테 없던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법규명령 사항이 계속 행정입법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 결국 부당한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한 어떤 상권 분립의 기본 원리를 대놓고가 아니라 아주 은밀히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어떤 위임입법에 우리가 법률, 즉 입법부가 법을 만들지 아니하고 행정부가, 즉 행정입법을 할 때 기본 원칙이 뭔가, 뭘 법률에다가 담고 무엇을 행정부가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 그러한 원칙을 일탈한 사례로 추정되는 것들을 한 ICT 영역에서 두어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간단한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동체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거고 헌법 제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경우에만 이제 행정입법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행정부도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고 국회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럼 꼭 법률은 의회에 유보돼요?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당성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행정입법도 어떤 법적 안정성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성문화된 조문 형태로 이루어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놓고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반드시 꼭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하는 것인가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뽑은 1차적인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의 그런 권리 의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많이 얘기하지만 근데 엄격히 보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듯이 대통령제 국가에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도 그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꾸린 어떤 집행부가 하는 행정입법 자체가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 의회보다 과연 밀리는가? 보면 또 그렇게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은 의회에 유보돼야 하는가? 저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어떤 토론을 통한 이익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나왔는데 이 심사지침에 나오기 전에 이미 법안으로 만들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지 이용자보호법이 국회에서 거의 2년 동안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로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인 토론과 이익 조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적어도 국회의 입법 절차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보존이 된다. 근데 이러한 아직 국회에서 이런 단계를 거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행정부가 어떤 자신들의 행정입법을 통해서 지침이라는 형태로 마련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어떤 것들이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행정입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서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경우에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위임의 명확성 원칙 또는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의 주된 내용은 먼저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헌재와 대법원에서 다 한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당의 법률로부터 어떤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본권 침해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명확성의 정도가 더
강화되고, 여기서 기본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자유권,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 재산권, 영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구체성의 요구가 더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해야지 법률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어떤 예측 가능성,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입니다.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배분이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 그 국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상권 분립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법자가 규율해야 하고 무엇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본질적인 것은 국회 스스로 정하고 위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본질적인 게 뭐냐? 어떤 헌법상의 기본 원리야 기본권에 의해서 판단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무엇을 의회가 정하고 무엇을 행정부가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법률로서 정할 것과 행정부가 행정입법으로서 정할 것의 기준은 뭐냐? 먼저 저는 첫 번째, 공개적 토론과 이해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사안. 그러한 것들은 행정입법에 의해서 행정 강요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회의 어떤 입법 절차를 통해서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안이 본질적 사안이어야 된다. 본질적 사안이라면 뭐냐? 기본권 제한 또는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야 된다. 그런 사안은 행정입법으로 정하면 안 되고 법률로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입법에 만약에 위임을 한다면 그 위임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수권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위임된 입법권 행사의 기본적인 방침을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 가능성까지 못 가다 할지라도 기본적 사항에 대한 방침은 제시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률로 정할 것과 행정입법으로 정할 것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제가 봤을 때 위배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이는 두 개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 접속의 대가 산정의 기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라서 이거 역시 아까 ICT 법령의 기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ISP1과 ISP2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이 부분은 제가 이 KT 가입자이고 ISP1이 KT고 뭐 ISP2가 어떤 그 LGU 플러스라고 한다면, 제가 LGU 플러스 가입자인 홍대식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은 제가 굳이 LGU 플러스 가입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LGU 플러스와 KT가 상호 접속함으로써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호 접속의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냐? 체급이 같은 애들끼리는 서로 정산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원칙이고 국제적 기준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상호 정산을 시킨다, 대가를 물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발신자 쪽에서 더 많이 보내는 애가 이쪽으로 보내는 애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얘는 자기한테 붙은 이 CP라든가 가입자한테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히 이 상호 접속의 정산 방식을 결정하는 거는 얘 내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얘와 최종 이용자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놨냐? 고시로 전부 다 상세히 규정해놨습니다. 고시로. 그래서 모법은 원래 전기통신사업법인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어떤 상호 접속의 대가 기준은 고시로 정한다라고 그냥 포괄 위임을 해놔서 모든 걸 다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고시는 과연 어떤 여기서 봤을 때 고시의 법적 성격은 뭐냐? 원칙적으로 고시는 그냥 집행부의 어떤 집행 규칙을 정하는 법규사항은 아니나, 고시의 경우라도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즉 국민의 어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효력, 국민에게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 상호 접속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2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항은 39조 2항은 상호 접속의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여 고시한다가 아니라 그냥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포괄 위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막 상호 접속 대가 산정 기준은 어떤 이해관계자, 어떤 수익 구조에 첨예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이익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권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이루어진 바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어떤 인터넷 이용 사업자의 망 접속료, 또 통신사의 상호 접속 비용 부담, 또 일반 시민의 간접적으로는 일반 시민의 비용 부담 증가,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적 사안으로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았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법률에서 예측 가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을 전적으로 고시에 위임해 놓은 거는 이건 어떤 위임 한계를 일탈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공정위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입니다. 이거는 뭐 추천 보증 등에 관한 모든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은 아니고 2020년 6월에 이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개정된 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노출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이걸 이제 부당하게 하면은 부당 표시 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라는 어떤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건데, 자, 그러면 이 예규는 도대체 뭔가 법적 성격을 보면 뭔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고시의 수권 법률은 표시광고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입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이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사업자 등입니다. 수범자는 사업자 등입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의 근거 규정 내릴 수 있는 수범자는 사업자 등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행령에서는 그래서 이 행위 유형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거를 또 심사 지침을 통해서 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의 심사 기준으로서 이제 위반했을 때에는 형벌 불가와 연동되는 법규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법률의 수범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입니다. 사업자 등. 그러나 이 심사 지침은 적용 범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추천 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 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 광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광고주가 사업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천 보증인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죠. 이들이 사업자 등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례를 통해서 보면, 가상 사례입니다. 김연경, 저는 저작권법을 강의하는 교수고 500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예. 그래서 김연경이 출판사인 박영사로부터 미디어 저작권법이라는 책을 샘플로 받아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읽지도 않고 추천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유명인의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의하면 부당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김연경은 유명인인가? 유명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유명인은 뭐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냐면, 연예인, 문화예술, 운동선수, 의사, 교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관계망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500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지가 있지만, 유명인에 거의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연경이 한 추천 보증 행위는 부당 표시 광고인가? 그러면 부당 표시의 어떤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지침은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유튜버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되고, 그리고 유명인이 특정 상품 사용 경험에 근거해서 할 때는 당해 상품을 실제로 아무튼 사용해 보았어야 합니다. 안 사용하고 하는 추천 보증 행위는 부당한 표시로 표시 광고로 될 수 있는 거죠. 심사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봤을 때 김연경은 유명인이고 부당 표시 광고로 인정될 소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업자는 그럼 김연경인가 박영사인가? 또 김연경과 박영사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는가? 또 김연경 또는 박영사를 처벌하는 게 과연 표시광고법이 의도한 것인가? 이 지침은 법의 범위를, 수범자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추천 보증의 주체가 사업자 등이 아닌 추천 보증인까지 해당된다면 이거는 표시광고법의 수법 영역을 초과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이해관계 안내서에 보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해관계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이치에 많은 것들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천 보증인은 사업자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은 수범자를 사업자 등이라고 했는데 그럼 사업자 등이라고 법률이 제한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한 거는 개인이 하는 홍보나 표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자유를 허용하되 사업자가 업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만 규율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입법자의 이러한 결단을 초과해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사업자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개인까지 규율하고자 의도한 것이라면 이거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너무나 유명인의 개념 정의도 앞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느 시점에 유명인인지 뭐 도대체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결국 수많은 인플루엔서 또는 유명인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의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고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공개적 토론과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이익 조정, 법익 균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침을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본질적 사항에 해당이 된다. 하물며 사업자 등을 수범자로 정한 수권 법률을 통해 이러한 일반인의 개인 인플루언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심사 지침이 도출될 것이라고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법률에서 정한 어떤 수범자의 범위를 초과해서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라고 볼 수 있고 모호한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헌법 제75조의 의미는 뭐냐? 위임에는 이를 정당화하는 수권 법률이 필요하고 이 수권 법률 자체도 합헌적 법률이어야 합니다. 위임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전부 위임이나 포괄적 위임이 아닌 개별적 부분적 위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꾸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법령부 충족 행정규칙, 고시 등의 입법 절차가 너무나 어떤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시 등이 종종 이렇게 대외적 시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재개정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호접속 고시의 그런 대가산정 기준은 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비중요 규제 안건으로 올려서 중요하지 않은 규제 안건이다라고 올려서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입법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떤 법규명령에 해당되는 법령부 충족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좀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 가급적 고시로 재위임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고시로 위임된 법규적 사항들은 수범자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소지가 법률보다 더 큽니다. 더욱이 재위임 또 이렇게 법률에서 대통령에서 뭐 신규 규칙에서 또 뭐 이런 식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이에 대한 책임을 사실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주체로 다시 위임하는 것이어서 입법의 취지나 재위임 받은 주체에 의해서 최종 행사되는 입법권이 이런 식으로 최종 행사되는 결과가 출하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재위임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권 법률 원 법률에 위임의 명확성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법은 크게 두 가지 절차입니다. 정부가 법안을 제안해서 심사를 거친 정부 입법과 국회의원이 제안한 의원 입법으로 나뉘어지는데 적어도 정부 입법은 뭐 법제처 심사라든지 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꼼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입법은 국회 본연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법 같은 경우는 정부 입법보다 더 절차가 수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법에 준하는 혹은 더 전문화된 절차가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 입법 과정에서 이렇게 위임의 명확성도 법령 체계성 위반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떤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에 대해서는 홍대식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비롯해서 굉장히 이해 대립이 첨예한 부분이고 아직 학술적 실무적으로도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개념과 관행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법률에 앞서서 지침에서 먼저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이제 토론 순서입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입니다. 이제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좌장이신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제 이후의 사회는 김민호 교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민호 교수입니다. 이제 종합토론 시간인데요. 종합토론에 앞서서 우리 토론자분 중에 한 분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종합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토론 말씀을 청해 듣고 그 다음에 종합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토론을 해주실 분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정연아 변호사님입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정연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토론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제 인사 활동에 이렇게 원격으로 참여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앞서서 두 교수님께서 워낙 그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조금 더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의 지침안은 실제로 그 보도자료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법 집행의 합리성과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그 심사 지침의 목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심사 지침안의 모호성하고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오히려 그 수범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과잉 규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정위는 이제 이게 예규나 교시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뭐 이게 기존에 누적된 사례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참고할 만한 것이라 새로운 어떤 규제의 창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처럼 똑같이 그 수범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으로는 이게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어떤 법의 위임이 없이 이러한 어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는 사업자군을 창설해서 그 별개의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헌법상 그 명시하고 있는 헌법 그 국회 입법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국회에 계속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가 이용자 보호법 그리고 전상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념 정의하고도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 지금 심사 지침에 있어서는 어떤 시장 획정이건 시장 지배적 지위건 그다음에 이제 경쟁 제한성의 인정이건 간에 그 모든 기준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그 공정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그 지침안에 있어서는 그 이리적인 시장 획정의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를 엄밀하게 입증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대안적인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혁신의 저해라든가 소비자 후생의 감소라든가 이런 어떤 발생 가능한 경쟁 제한의 폐해에 중점을 두고 이것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오히려 이제 관련 시장이 원래 획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 분야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집행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회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산업에 비해서는 시장 획정 단계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다 덜 엄격하게 느슨하게 적용되어서 과잉 규제로 이어질 염려가 있어서 오히려 시장 획정에 대한 공정의 입증 책임을 현저히 완화시키는 과잉 집행이 우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으로만 보면은 수험자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저해돼서 산업 전체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어떤 심사 지침 외에 몇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건강상 이유가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그 5가지 요소로 얘기하고 있는 게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든가 내지는 어떤 문지기로서의 영향력,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보유 활용 능력,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 지배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선 합리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 요소가 그럼 기존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판단을 해서 반영할 정량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요소들은 대다수의 그 좀 잘 나가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다 가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히 인정된 특성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 기준에 따르면은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그 지위가 인정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 제한성 등 부당성 판단 기준 부분에 있어서 그 지침 안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시장 지배적 지위의 판단 기준이 경쟁 제한성 등 부당성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그 두 법적 그 판단 관계 간의 관련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시장 획정이건 시장 지배적 지위건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경쟁 제한성 판단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한번 실질의 행위가 인정되면은 형식적으로 경쟁 제한성 또한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경쟁 제한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 앞서 시장 수정하고도 마찬가지로 혁신의 저해 같은 어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추상적인 기준을 중요한 요소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부정적인 것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의 저해가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시장 지배력 전이의 어떤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추상적인 근거로 경쟁 제한선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좀 자의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경쟁 제한성 부분이 있으면 소비자 우생 부분하고 서로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경쟁 제한에 폐해가 있더라도 소비자 후생이 큰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지침 안에서는 그 특정 이용자 집단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의 폐해가 타 이용자 집단 측면에서 발생하는 편익 등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이용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생기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이용자 편익 효과가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익 형량을 해서 그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고 하는 공정거래법의 일반론에 어떤 반하는 원칙을 두고 있어서요. 결과론적으로는 경쟁 제한성 또한 경쟁 당국이 매우 자의적으로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행위 유형의 그 위법성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4가지 유형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4가지 유형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공정거래법의 그 시지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조항을 다시 또 적용시켜 봐가지고 그 적용 법조를 별도로 또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침에서도 예시된 규정 이외에 다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수범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사 지침을 참고하고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제재는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경 가능성 자체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처벌을 받는 거고, 또 4가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4가지 유형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그 나머지 시지남용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에서의 어떤 행위 기준의 행위 유형상의 그 위반 문제가 또다시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면은 그 행위 유형 중에서 자사우대 부분이 있는데요. 자사우대의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지금 법률상에서는 그 기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사우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지남용 행위라든가 불공정 행위로서의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을 다시 이제 판단해봐야 되는 건데, 법원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그 네이버 사건으로 법원에 이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자사우대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게 차별적 취급이거나 위계에 의한 그 고객 유인이 되어야지 이제 그 공정거래법상 그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판례라든가 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우대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으로 되게 그 오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기업 결합과는 다르게 어떤 실질 남용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사후적 성격이니까 그 입증이 굉장히 공정위 쪽에 있고 여러 가지 그 요건들에 대해서 신중한 어떤 판단과 입증이 요구되는 상황인 건데 너무나 쉽게 자사우대만으로 그러면 이게 그냥 위법하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산업의 혁신을 되게 위축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수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 기존 신결례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신결례 자체는 아직 법원에 있는 거고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는 알 수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범자들은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 유형 자체가 이 행위를 안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다른 일반적인 법 조항을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또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그 규정을 둔 의의 자체가 사실은 되게 몰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지침안이 집행될 경우에는 가장 우려되는 건 완화된 입증 책임을 통해서 행정청의 과잉 집행이 우려가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침 제정이 사실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이제 이것들을 되게 성급하게 집행할 경우에 오히려 경쟁 당국이 생각한 것처럼 플랫폼에 대해서 치밀한 규제를 통해서 공정거래를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만약에 법원에 다른 판단이 나와버린다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 그 포스코 판결 이후에 사실 실질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의 케이스가 별로 한동안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게 그 플랫폼에 대한 그 적절한 부분의 어떤 규제거나 아니면 그 논의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는 이상한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모든 그 논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과 같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종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토론해 주신 정연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학술 세미나를 해도 청중분들이 큰 학회를 해도 100분 오시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그래도 150분 이상 분들이 저희 이 세미나를 시청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나가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세미나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발표를 들으셨겠지만은 오늘 발표를 해주신 홍계식 교수님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분 중에는 우리 홍 교수님보다 더 공정거래법을 잘 아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김영경 교수님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ICT법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성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두 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지않게 오늘 토론을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훌륭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토론하셨던 분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저의 정연아 변호사님이셨고요. 이제 현장에 계신 두 분입니다. 한 분은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의 교수로 계시는 계인국 교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이신 하명진 실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우선 이 두 분께 현장에 계신 두 분께 10분 내외의 토론 말씀을 청해 듣고 다음에 우리 발표해 주신 두 교수님께 한 5분 정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최종적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개인국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개인국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좀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의 발제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오늘 발제를 통해서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늘 먼저 이 플랫폼 법안이라든지 공정거래법에 대한 내용을 홍대식 교수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임입법의 법리의 문제에 대해서 김영균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이제 법에 원래부터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꽤 한동안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오늘의 주제에서 이게 연성규범이다, 그림자 규범이다 또는 하위 법령어를 회피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체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좀 더 일반적인 부분을 규제법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안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필수적인 시대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은 수준 내지 그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자라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나오기 전 외국에서도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법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모종의 규제 필요성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규제하기 더 어렵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탈법 행위다 아니면 무슨 브로커다 이렇게 보는 극단적인 견해를 차지하고서라도 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란 것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면 시장, 동적 시장 원리, 모듈화, 전환 비용 상대화, 멀티호밍 등 굉장히 새로운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외국의 경우에서도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하자라고 할 때는 이거는 경쟁법의 현대화다 또는 경쟁법의 디지털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관점을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것이 해외 입법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단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하면 안 된다,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라인 플랫폼 우리나라의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제기가 됐었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주로 어떤 비판들이 나왔냐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이미 정연아 변호사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 플랫폼이란 문제를 우리가 함부로 그냥 너무 단정적으로 이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 보니까 성급하게 법을 만들지 말고 아까 홍대식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실제 사례가 벌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한번 해보고 이 플랫폼에 대한 것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라는 게 이제 학계의 많은 비판의 포인트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공정화법이 현재 이제 법률로서 이제 추진됐다가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고시 예규 형식으로 가겠다라는 것 어떤 의도냐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규제 입법의 의도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절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연히 좋은 의도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선한 규제 의도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모습들을 결국 행정의 규제 욕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선제적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는 규제. 자, 이런 방법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우려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리기는 이 법을 만들 때는 이거 공정거래법으로 안 됩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는 이거 조금 신중하게 갑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법이 공정거래법의 하위 법령으로 들어간다. 일단 여기부터 조금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위임입법의 법리에 대해서는 김영일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이게 자꾸 안 지켜지느냐. 아까도 말씀하셨던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든지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 이런 얘기들이 이미 수십 년간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이 논의가 처음부터 촉발되었던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 보충화 행정규칙이다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다라는 것은 하나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폐기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건 말 그대로 위임을 입법 받은 거에 대해서 보충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결합해서 이것이 뭐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지, 없는 걸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왠지 이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란 것은 뭔가 법률로 하기 어려운 걸 회피해가는 수단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20세기 중반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 당시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률에 넣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걸 하위법령에 넣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오늘날 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과학기술적인 내용들이 이미 법률에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규범이 구체화될 정도만 그냥 법률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다시 위임을 해서 정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위법령으로 만들라라는 것이 오늘 내용. 즉 이건 무슨 말이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형식에서는 적어도 법률 내지는 법규명령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될 것이 고시나 예규 등으로 수위를 낮춰서 지금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법률의 재개정을 추진하잖아요. 소위 정부 입법으로. 그러다가 행정규칙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예 당당하게 플랜 B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플랜 B로 여겨지는 행정규칙으로의 회피가 이제는 부처마다 앞다투어하는 뭐 신속한 입법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 김영규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런 고시에 대해서 사전적 사후적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게 규제다라는 약간 좀 그런 이상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다가는 이제 법률 재개정 작업이 지체될 때 이걸 행정규칙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주무관은 마치 좀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뭐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까지는 아닌가라는 정말 심각한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왜 대부분 그럼 이런 문제를 할 때마다 왜 이게 필요하냐? 대상의 전문성, 복잡성, 뭐 급박성, 융통성 있는 대처 방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부처의 사안도요, 급박성 없고 복잡성 없고 전문성 없는 그런 부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온라인 공정화법안 경우도 얼마든지 전문성, 복잡성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위임입법의 법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 이것을 함부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규제 욕구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다, 거기에 대한 기대 또는 우려가 공존하죠. 거기에 대한 규제 권함을 선점하려는 시도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기술 비즈니스 모델이란 것은 그 기대만큼 항상 성장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제 욕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함께 선제적으로 나아가지만 규제 실패 역시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제 욕구에서 비롯된 선제적 규제 논의는 이게 계속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은 성급한 규제일수록 장식적인 규제, 그러니까 우리 일단 뭐 하나 했다, 전 세계에서 뭐 하나 했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산술적인 규제로 회귀화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충분한 고려가 없이 어떤 규제 법안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전이론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론들이 충분한 고려 없이 그냥 법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아니면은 법률에 근거 없이 그냥 고시 회피를 일어나는데 이것이 현재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자꾸 둔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률의 그 대강을 규정하거나 근거에 없더라도 행정입법으로 신속하게 대처했다. 이거는 선제적인 규제다, 달성했다라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법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냥 교과서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발제문에서도 뭐 고시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약간 좀 한 가지 더 우려사항은 결국 이런 사전적 사후적 통제 방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어떤 방안을 우리가 뭐 법적으로 마련한다라고 해도 이런 위임입법의 법리에 대한 인식, 즉 이런 비정상의 일상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고치지 않고 행정청의 규제 욕구가 자제되지 않는다면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은 결국 또 밤샘을 하면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위임 입법의 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이 미약한 토론이라도 그런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이해가 쉽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함영진 정책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정책실장 함영진입니다. 사실 뭐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제가 좀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제 오히려 그냥 산업계에게 직접적인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좀 참석을 하게 됐고요. 두 발제분께서 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할 부분에 대해서 좀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20년도 초반에 그 코로나19가 발생됨으로 해서 그 온라인 비대면 시장이 좀 활발히 되고 그러므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가 좀 커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뭐 통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 20년도 매출 자체가 지금 19년 전년 대비 약 17.7% 성장한 159조 시장이었고, 그리고 21년도 자체는 20년도보다 더 21% 더 성장한 192조 시장이 이제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보게 되면 뭐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도 많이 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오히려 이제 좀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규제 눈으로만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저희 산업계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도 뭐 오늘 여기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위 쪽 소관 법안인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언급 안 하셨지만 사실 저희는 언급하고 싶은 게 방통위 쪽에 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두 가지 법안이 좀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법안들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계류 중인 부분은 뭐 2년이 저희는 사실 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2년이 됐던 4년이 됐던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법안이 좀 통과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이 저희 쪽 의견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공정위와 지금 방통위 간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두 부처 간에 이 온라인 플랫폼 관할권에 대한 분쟁이 좀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지금 계류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늘 이런 그림자 규제로 지금 낙인 찍힌 공정위에서 이제 올해 1월 6일 날 이제 발의가 아니지 그 예정 행정예고안 그 심사 지침 부분하고요. 사실 또 방통위에서도 유사하게 그 올바른 온라인 이용 후기 문화 장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또 내놨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보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이제 위임입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실 뭐 그림자 규제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은 아무래도 지침과 가이드라인 내에 있는 정의 조항 자체가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두 법안의 정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의심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규정이 모호해서 수범자들이 사실 그 범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측이 정말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좀 큰 모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이게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아까도 뭐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선정 권할권을 가져가기 위해 우회적으로 이제 우회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크게 지금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공정위 쪽의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첫 번째 좀 드리자면, 사실 이 심사지침 제정안은 저희가 보기에는 솔직히 법률위인 권한을 초과한 것이고 이건 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래도 지금 이게 지금 법안이 지금 통과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사지침에 이 내용을 지금 법률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정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온라인 플랫폼 정의 규정이나 또 이제
그 내용 안에 다뤄지지 않은 교차 네트워크 이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규제 이론을 만드는 게 위임 권한에 좀 아무래도 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심사지 제정안으로 인해서 저희 우리나라 이제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역차별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성장 억제가 좀 되지 않을까. 사실 앞서서도 뭐 김영경 교수님이나 지금 홍대식 교수님이 좀 약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규제 아닌 규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쟁이 왜곡돼서 오히려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 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또한 또 이게 국내 기업들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 오히려 이제 해외 다른 기업들한테 역차별 가능성도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이게 역성장으로 좀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런 뭐 규제 아닌 규제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나중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사업함에 있어서 좀 위축되는 경향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역효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소비자 후생이 후퇴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오히려 사회적 그 효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위축되다 보면은 거기에 같이 지금 입점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조차도 이제 들어오실 때 많은 허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역효과가 분명히 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또 소비자들의 후생도 많이 좀 도태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좀 아직까지는 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정부나 국회 쪽에서 한번 더 생각을 좀 해주시다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이 방통위 가이드라인 또한 뭐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이용자 후기 문화정책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회 조례 그 전해수구 의원 법안이죠. 그런 이용자 보호법의 좀 일부 조항이 이제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재정 또한 이 가이드라인의 일부 조항 자체가 지금 재정 목적과 무관하게 좀 목적을 벗어난, 그리고 과도한 규정이 좀 존재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좀 고민들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제가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심사숙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그 관할권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부처에서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위 법령 위임이 없는 그 가이드라인을 통하는 규제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심사 지침과 심사 지침 제정안과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업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도출한 다음에 현실에 맞게 법안을 다시 이제 상정하고 그 이후에 심사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림자 규제라는 오해를 좀 받지 않겠나 싶은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토론 내용이 두 분 발제자 분들에 대해서 뭐 반론이 있거나 또는 반대 의견이 있거나 질문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아까 발표 때 미처 하지 못하신 얘기가 있거나 또 소회가 있으시면 한 5분 정도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정식 토론회는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서 비판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제 의견도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비판하는 것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그에 대해 토론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민호 교수님이 처음에 저 소개하면서 한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 표시광고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예, 가장이라 그러시면 제 경제법 커뮤니티에서 서운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이 가장이란 말은 좀 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오늘 토론자로 이제 정연아 변호사님은 저희 경제법 커뮤니티 같이 계신 분이시고 실무를 많이 하신 분이고 개인욱 교수님은 규제법이시고 또 이제 하명진 실장님은 이제 업계 쪽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개인 교수님은 이제 규제법 특히 경제규제법을 하고 계셔서 저도 이제 글도 많이 보고 또 학교에서 많이 뵀는데 경쟁법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규제법이 어렵고 참 그 때로는 불편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경쟁법 영역에서는 경쟁법은 규제가 아니다. 예,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시장의 규칙을 선언하고 그 반칙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규제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어떤 자부심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축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그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장에서 이제 심판이 휘슬을 불어서 반칙 선언하고 페널티하면 환호를 지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경기 방해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규칙의 집행인 거고요. 이제 규제라 그러면 이제 사실은 최고의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나와서 경기하는 게 맞는데 이 경기력과 관계없이 이제 특정 선수의 출전을 그만다든지 뭐 근데 뭐 약간 뭐 금지 약물을 보겠다든지 도박을 했다는 이런 선수를 퇴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법 집행은 규제가 아니다. 근데 왜 뭐 규제도 아니고 그림자 규제 소리까지 듣느냐? 경쟁법 집행이 알게 모르게 경제적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규제로 느끼고 있고 규제화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저를 포함해서 경제법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 또 공정위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학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경제법 커뮤니티에 오래 활동을 했지만 이 김민우 교수님처럼 이제 경제법 밖에 계신 분들하고 더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아싸가 돼가지고 아싸분들한테 아싸로서 밖에서 좋은 얘기 듣는 걸 줬는데 경제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예규 형식으로 하는데요. 제가 뭐 학자로서 이제 그 경제법 쪽에 이제 이런 고시 많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해봤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2004년도에 이제 그 과징금 고시를 이제 새로 만들었었는데 그 전까지는 과징금을 고시가 아니라 예규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공정위가 그때는 물론 이제 뭐 하도 논란도 많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헌재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이건 고시로 올리자. 고시로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한 것이 시행령에다가 아까 말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강을 정해서 위임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령부터 뜯어 고쳤거든요. 시행령 엄청나게 자세히 만들었고 거기에 기초해서 고시를 만들었고 또 행정절차법에도 없지만 공청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몇 년에 공정위에 가서 다른 고시를 하는데 이거 공청회 필요가 없대요. 그냥 우리끼리 만들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서 홍태식 교수님께서 우려하신 그 허위 표시광고는 되지 않는 게 김민호 교수님은 사업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의 수범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서.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예, 우선 저는 우선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논의를 도대체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법학에서 아까 개인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법학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학교에서도 배웠던 거고 이렇게 어떤 뭐 구체적으로 법률 정에서 위임한다, 명확성 원칙,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이거는 진짜 그냥 당연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공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당연한 원칙을 왜 여기 와서 지금 이야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원칙이나 당연한 것을 사실 외쳐야 되는 사회일수록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흔들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입법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정입법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금융과 어떤 공정거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가 스스로의 전문성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적 쟁점이나 이슈 현안에 매몰돼서 이런 중요한 전문성을 포기해서 결국은 입법부가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방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입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권한이 적정히 행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시 시스템을 스스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 토론자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교과서적이고 쉬운 얘기라고 하셨지만 일반 국민이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행정법 학자입니다만은 오늘 논의의 핵심이 사실은 행정법 이론이기 때문에 이른바 법규성이나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같은 개념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 제가 두 가지만 첨언을 하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규제 법정주의 국가입니다. 규제 법정주의라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 또는 제형 법정주의처럼 규제는 법률로서 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법률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세 가지 사항, 전문적인 사항, 기술적인 사항,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주 불가피할 때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때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고시에 의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공정위의 심사 지침이나 또는 방통위의 여러 가지 지침들이 과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경미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고 그리고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홍대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쟁법은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장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을 임명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위원회는 그냥 심플하게 장관을 임명해버리는 독임제 행정부처를 만들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여당, 야당, 국회, 법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그렇게 복잡한 위원회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 기관은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 이런 업무의 경우에는 장관 혼자 독단적으로 정하지 말고 그리고 여야 법원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모아서 합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라라고 하는 기관들입니다. 이런 정부 부처는 까닭에 이른바 고시 등과 같은 위임입법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친하지 않는 기관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기관들은 법률이 아닌 고시나 예규나 지침 등과 같은 우회적 규제 수단으로서 규제나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하명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시 지침 예규를 가장 만들어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행정조직법의 기본 이념조차도 합치되지 않는 규제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할 텐데요. 국회와 새 정부는 최소한 김영경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이 통용되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